23화 줄거리. 병을 앓는 백치이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공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리자베타 부인과 예판친 장군은 고민이 크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글라야는 공작에게 결혼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아글라야의 감정은 널뛰든 요동치고 예판친 댁은 공작을 소개하기 위해 벨로콘스카야 부인을 초대해 야회를 준비한다. 한편 술에 취한 레베제프는 이른 아침 공작을 찾아와 지금까지 리자베타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동정 등 중대한 비밀을 알려왔다고 고백한다. 그는 또 한 번 편지 겉봉에 쓰여있는 이름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게 있어 겉봉의 이름에는 아무런 의혹도 불안도 없었다. 그는 이 편지가 가냐 앞으로 보내지는 것이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무엇이 그에게 불안을 느끼게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냐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전해주기로 결심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집을 나섰으나 도중에 결심을 변경했다. 마침 푸티스인네 집 앞에서 운 좋게 콜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서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 편지를 그의 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콜야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즉시 편지를 형에게 전했다. 따라서 가냐는 이 편지가 많은 사람을 거쳐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 공작은 베라를 불러 자기가 편지를 전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녀는 울상이 되어 그 편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아버지란 말을 듣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나중에 가서야 안 일이지만 베라는 그동안 아글라야와 로고진을 위해 몇 번이나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이 공작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공작은 극도로 혼란하여 그로부터 2시간 가까이 지나서 콜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리는 기별을 받았을 때도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렬한 힘으로 그의 주의력을 환기시켜 그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 집에서 저녁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물론 환자는 이 집으로 옮겨와 있었다. 그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한결 위안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콜야는 말할 수 없이 심한 충격을 받고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이 울고 있었으나 그래도 급한 심부름은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를 3사람 불러오고 약방과 이발소에까지 달려가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이발사가 의사구실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 장군은 소생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의사는 아무튼 이 환자는 몹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했다. 바르바라와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은 한시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냐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고 있었으며 2층에 올라가지 않았고 환자의 얼굴을 보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는 초조하게 두 손을 비벼대며 공작을 상대로 두서없는 말을 하다가 이게 무슨 재난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이런 때 말입니다. 하고 얼결에 안 할 말까지 했다. 공작은 그가 말하는 이런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폴리트의 모습은 이미 푸치스인 집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저녁녘에야 레베제프가 달려왔다. 아침에 그 설명이 끝난 다음 여태까지 계속해서 잠을 잤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의 술이 깨어 자기의 친형이 알아눕기라도 한 듯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다. 그는 무엇이라 이유는 말하지 않고 계속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에게 귀찮을 정도로 이것은 내 탓입니다. 전적으로 내 탓입니다. 나밖에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악이 없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고인은 참으로 훌륭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는 장군을 가리켜 무엇 때문인지 자꾸만 고인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쉴 새 없이 짓거리던 그는 이 천재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었다.
마치 이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커다란 도움이라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 어조였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의 거짓없는 눈물을 보고 조금도 불쾌한 빛이 없이 상냥하게 뭐 걱정하실 것은 없어요. 어서 울음을 그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 레베제프는 이 말과 그 어조에 깊이 감격하여 저녁 내내 니나 부인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 때까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한테서는 2번 사람이 와서 장군의 병세를 묻고 갔다. 이날 저녁 9시쯤에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찬 예판침대 객실에 공작이 나타났을 때 리자베타 부인은 환자의 병세에 대해 동정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열심히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환자라는 건 대체 누구며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부인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요? 라는 벨로콘스카야 부인의 물음에 대해 아주 의젓한 어조로 대답했다. 공작은 그것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공작 자신도 부인의 물음에 아주 훌륭하게 응답했다. 나중에 이 집 큰딸이 평한 바에 의하면 그는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제법 품위 있게 행동했으며 괴상한 몸짓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말씨도 잔잔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방에 들어올 때의 동작도 훌륭했고 옷차림도 고상했다는 것이다. 그 전날 이 집 사람들이 걱정한 것처럼 마룻바닥에 미끄러져 나자빠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유쾌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는 것이었다. 한편 공작으로서도 자리를 잡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 아글라야가 놀라게 한 것처럼 또는 밤새도록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챘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사교계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한쪽 귀퉁이를 엿본 셈이었다. 그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상상과 동경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꿈의 나라와도 같은 사회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있었으므로 이 모험에서 받은 최초의 인상에 비상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상은 거의 매혹적인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했다. 오늘 저녁 예판친 댁에서는 야회도 없을 뿐더러 손님은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은 듯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집안 식구이며 자기 자신도 생각을 같이 하는 절친한 친구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의 허물없는 친구였는데 다만 얼마 동안 헤어져 있다가 지금 다시 만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우아하고도 격이 없는 언동이며 소박하고 더할 수 없는 솔직함은 거의 황홀할 지경이었다. 그는 그러한 솔직성과 우아한 태도가 그리고 그처럼 재치 있는 담화와 품위 있는 풍채가 장엄한 예술적 기교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손님들 중에 대부분은 남에게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비어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하기는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단지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조품도 그들의 탓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생긴 것이며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작은 최초에 느낀 인상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 노인은 나이로 보아 그의 할아버지 뻘이 될 것 같은 분이었는데 이 위대한 정치가는 경험이 없는 애송이의 말을 듣기 위해 일부러 자기가 하던 말을 중단한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것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냥하고도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도 생각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정치가와는 생전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닌가. 어쩌면 예절의 정교함이 공작의 예민한 감수성에 무엇보다도 강하게 작용했는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행복한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분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판친 지방가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가정적 친구들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집과 또는 자기네들끼리도 공작이 그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생각했을 때처럼 그렇게 친한 친구들 사이는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예판친 댁 사람들을 털끝만큼도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벨로콘스카야 할머니는 한평생 노 정치가의 부인을 경멸하고 있었고 반대로 부인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몹시 싫어했다. 그 남편인 노 정치가는 어떤 이유로 예판친 장군 부처의 젊을 때부터의 보호자였으므로 자연히 자중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판친 장군은 이 사람을 굉장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는 존경과 두려움 이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품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만일 그가 단 1분이라도 이 사람을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처럼 받들지 않고 자기와 대등한 인물로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경멸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좌중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즉 이미 몇 해 동안이나 만나본 일이 없어서 혐오의 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관심 이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이면서도 마치 어제 있었던 우호적인 유쾌한 모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라도 했던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벨로콘스카야 부인과 노 정치가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손님들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로는 남작인지 백작인지는 모르지만 독일식 이름을 가진 아주 훌륭한 육군 장군이 있었다. 정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는 정치 방면에 관해 놀랄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며 박식하다고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인 러시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는 이른바 올림피아의 재신과도 비길 수 있는 행정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5년에 한 번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구를 토로할 줄도 아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경구는 반드시 격언처럼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깊은 궁중 속에까지 알려지게 되기도 했다. 요컨대 이 사람은 단연간에 걸친 군무 끝에 높은 관등과 훌륭한 지위를 얻어 막대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고관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사람은 러시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사람은 대단한 공훈도 세우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공훈에 대해 일종의 적의를 품기까지 한다. 이 장군은 이반 표도로비치 장군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그는 타고난 열성적인 성질 때문에 이 장군 역시 자기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장군으로 말하면 자기를 이반 표도로비치 장군의 은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판친 장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호의를 만족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다 기분이라도 좀 상하는 날에는 설사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장의 다른 관리를 예판친 장군의 의자에 들여앉힐 수 있었다. 좌중에는 또 한 사람 나이가 지긋하고 풍채가 훌륭한 신사가 있었다. 이 사람을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친척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다. 이 사람은 관등이나 지위가 높고 재산도 가지고 있었으며 귀족 출신이었다. 땅땅하고 건강한 안색에 그리고 굉장한 다병가였다. 불평가라는 평판도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온건한 의미에서의 평가였다. 하기는 지나치게 흥분하는 버릇이 있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흥분하는 것조차 오히려 유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영국 귀족의 흉내를 내려고 애썼고 취미도 영국식이었다. 예를 들면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로스트 비프를 좋아한다든가 마구라든가 하인들의 복장 등등이 모두 그랬다. 노 정치가와는 매우 친근한 사이여서 언제나 즐겁게 지냈다. 리자베타 부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 신사가 이 사람은 약간 경솔한 데다가 여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기의 맏딸 알렉산드라에게 청혼을 하여 그 애에게 행복을 안겨줄는지 모른다는 기대가 그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최상류에 속하는 계급 다음에는 역시 우아한 자질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계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S공작가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외에 호나마로 이름난 N공작이 있었다. 이 사람은 유럽 전체 여성들의 유혹자인 동시에 정복자이기도 했다. 나이는 이미 45세가량은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었고 재정 상태가 그리 신통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재산가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는 습관상 주로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또 이 자리에는 제3의 계급이라고도 할 만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원래의 신분으로 보면 소위 선택된 계급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예판친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따금 이 선택된 계급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법칙에 따라 예판친댁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간혹 베푸는 야회에 상류계급의 대표자격인 사람들을 적당히 섞어서 초대하기를 좋아했다. 이것 때문에 예판친댁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아는 사교술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칭찬받고 있었고 그들 자신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이날 야외에 참석한 중류계급의 대표자의 한 사람은 공병대령이었다. 겉보기에도 인품이 착실한 이 공병대령은 S공작과 절친한 사이여서 S공작의 소개로 예판친댁에 드나들게 된 사람이었다. 자중에서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오른쪽 인지에는 하사품인 듯 싶은 커다란 보석 반지를 끼고 있었다. 공병대령 이외에도 또 한 사람으로 문학가인 시인이 있었다. 출신이 독일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시인일 뿐만 아니라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좌석에나 안심하고 안내할 수 있었다. 다소 기분 나쁜 태도도 있으나 미끈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나이는 38세나 되었을까. 옷차림 역시 무난한 편이었다. 전형적인 중산 계급에 속하면서도 존경을 받고 있는 독일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상류 계급 명사들의 보호와 청망을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다 이용했다. 언젠가 유명한 독일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했을 때도 곤두에 헌시를 붙여 어느 명사에게 증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고인이 된 어느 유명한 러시아 시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문학가들 중에는 위대한 그러나 이미 작고한 문호와의 친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이 시인은 최근에 노 정치가의 부인이 예판친댁 가족에게 소개시켰다. 노 정치가의 부인은 문학가와 학자의 보호자로 통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자기에게 존경을 바치는 몇몇 명사들의 협조를 얻어 두서너 명의 문학가를 알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인은 일종의 세력을 갖고 있는 듯 싶다. 나이는 45세가량으로 한때는 굉장한 미인이었는데 지금은 중년 부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옷차림만이 지나치리만큼 화려했다. 그리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문학상의 지식이란 것도 극히 애매했다. 그러나 문학가의 보호는 이 부인에게 있어 화려한 옷차림과 동일한 성질이라 할 만큼 광적인 것이었다. 부인에게 헌정된 저작이나 번역도 많이 있었다. 몇몇 문학가는 부인의 허가를 얻어 지극히 중대한 문제에 대한 부인 앞으로의 공개 서한을 출판물에 발표한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진짜 금화처럼 공작은 생각했던 것이다. 하기야 이 사람들은 그날 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분들이 좋았고 또 각자가 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이 집을 방문한 것은 곧 이 집에 크나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공작은 그런 미묘한 사정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예판친댁 사람들은 딸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결정을 취하려는 마당에서 자기들의 보호자인 노 정치가에게 공작을 소개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은 대담한 행위를 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런 사정을 공작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한편 레프 니콜라예비치로 말하면 그는 예판친댁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보고받는다 하더라도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을 위인이었지만
그러나 만일 예판친 장군 부처가 자기와 의논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딸의 약혼을 결정해 버린다면 자기를 무시했다 해서 노발대발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N 공작, 이 기염성 있고 매우 재치 있는 정직한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자기야말로 오늘 저녁 예판친대 객실에 떠오른 태양과도 같은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을 자기보다 형편없이 비천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진난만하고도 고상한 생각은 예판친 부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더할 수 없이 상냥하고 허물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는 오늘 저녁 자중을 매혹시킬 만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영감에 가까운 감흥을 느끼며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그의 얘기를 듣고 난 레프 니콜라예비치 공작은 N 공작의 멋진 유머라든가 신비스러울 정도의 쾌활한 어조라든가 천진한 그 화술이야말로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매혹적인 것이라고 완전히 탐복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 얘기는 벌써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써먹어서 그 도시의 객실에서는 낡고 병든 것이었는데도 어수룩한 예판친 댁에서만은 아직도 훌륭한 신사에 성실하고도 화려한 추억담으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작은 알 턱이 없었던 것이다. 독일 태생의 시인은 매우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내방이 이 집에 영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것들의 밑바탕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이러한 불행은 아글라야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이날 저녁 전에 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세 딸들은 어울리게 옷을 입었으나 날씬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제각기 모양을 낸 옷차림에 머리도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빗어 올린 것 같았다. 아글라야는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와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는 명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인지 여느 때보다는 약간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교계에 알려진 존재였고 그래서 아직 나이는 젊지만 거기서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다. 이날 저녁 그는 모자에 상장을 달고 왔는데 벨로쿤스카야 부인은 이것을 칭찬하며 도시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백부를 위한 상장 같은 건 달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 역시 그 점에는 만족하고 있는 눈치였으나 무엇인가 몹시 걱정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공작은 아글라야가 두서너 번 자기 쪽을 유심히 바라본 것을 알아챘으나 그녀도 공작의 태도에는 만족한 듯이 보였다. 공작은 점점 행복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아까 레베제프를 만나고 난 후에 경험한 환상 내지는 의구심이 지금도 가끔 고개를 쳐들기는 했으나 이미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고 가소로운 꿈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아까부터, 아니 온종일 어떻게 해서든 이 꿈을 믿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따금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중에는 아주 입을 봉해버리고 마치 쾌감에 잠기기라도 한 듯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귀만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도 점점 일종의 감흥이 솟아올라서 기회가 있으면 밖으로 분출될 정도로 충만되어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으나 그건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흡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을 벌린 것에 불과한 것 같은 어조였다. 7. 그가 행복에 취한 얼굴로 N 공작과 예브게니 파블로비치를 상대로 유쾌하게 담소하고 있는 아글라야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노정치가와 재치 있게 또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던 중년 영국식 신사의 입에서 갑자기 니콜라이 안드레비치 파블로시체프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공작은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화제는 어느 현의 농지개혁 후 지주령에 대한 현행 제도와 그 난맥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영국식 신사의 입에서 무슨 재치 있는 말이 나온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노 정치가는 마침내 상대방의 까다로운 열띤어조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영국식 신사는 모음마다 일일이 부드러운 악센트를 붙이며 불평만만한 어조로 말꼬리를 끌면서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어느 현에 있는 자기 소유지를 그리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반값으로 팔아가지고 그 대신에 소송 문제가 있어 오히려 손해가 되는 황폐한 영지를 돈까지 써가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위를 능숙한 말솜씨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파블리시체프 대 영지와 또 다른 소송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는 도망쳐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산을 한두 가지만 더 받았더라면 파산해버리고 말 겁니다. 하기는 이번에 거기서 썩 좋은 땅을 3,000종복가량 사들이기로 했습니다만. 이반 페트로비치는 작고한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파블리시체프 씨와 친한 친척간이야. 자네 그 사람의 친척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반 페트로비치는 두 사람의 대화에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공작의 곁으로 다가와서 조그맣게 이야기했다. 그는 여태까지 자기 직속 상간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아까부터 공작이 외톨이가 되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까지 공작을 좌중의 대화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그를 상류의 명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레프 니콜라예비치는 양친을 잃은 후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파블리시체프 씨에 의해 양육된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이반 페트로비치의 시선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 참 반갑습니다. 하고 영국식 신사는 말을 받았다. 그건 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 이반 페트로비치의 소개가 있었을 때 나는 이내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얼굴 모습도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 변하지 않았군요. 내가 당신을 본 것은 아직 당신이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때 아마 당신은 10살인가 11살인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딘지 그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나를 보셨단 말씀인가요? 공작은 몹시 놀란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그것도 이젠 옛날 일이로군요. 하고 이반 페드로비치는 말을 이었다. 질라토베르 호보 마을에 있는 우리 사촌 누이네 집에서 살던 때였지요. 그 당시 나는 질라토베르 호보에는 꽤 자주 다니곤 했었는데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기는 기억에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때 당신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한 번은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란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는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공작은 열띤 어조로 딱 잘라 대답했다. 또다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이반 페트로비치는 지극히 침착했으나 공작은 이상하리만큼 흥분하고 있었다. 파블리시체프 씨와 친척지간인 질라토베르 호보에 살고 있던 두 올드미스는 이 영국식 신사의 사촌 누이들임이 판명되었다. 그렇지만 이반 페드로비치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째서 파블리시체프 씨가 양자로 삼은 나이 어린 공작을 그처럼 정성껏 돌봐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라고 말을 했으나 그래도 이 사람은 상당히 기억력이 좋았다. 그는 큰 누이 마르파 니키치시나가 어린 공작에게 매우 엄격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당신에 대한 그녀의 교육 방법에 관해 그 누이와 다툰 일까지 있었지요. 사실 병자인 소년을 툭 하면 때리고 또 때리고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작은 누이인 나탈리아 니키치시나는 병자인 소년에게 무척 상냥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둘이 다 어느 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고 그는 설명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현에는 파블리시체프 씨가 두 사람에게 남겨준 아주 좋은 조그마한 영지가 있지요. 마르파 니키치시나는 수도원에 들어갈 작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건 확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얘기였는지도 모르니까요. 아참, 그건 내가 바로 얼마 전에 들은 어느 의사 부인의 이야기였군요. 공작은 환희와 감격에 사뭇 두 눈을 번쩍이며 이 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중부지방의 여러 현을 여행했으면서도 옛날의 양육자들을 찾아볼 기회를 갖지 않았음을 자신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열띤어조로 고백했다. 매일같이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현까지 꼭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탈리아 니키추시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아, 아름답고 매우 거룩한 여자였지요. 하지만 마르파 니키추시나도 실례지만 당신은 마르파 니키추시나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은 너무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 같은 백치에게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때 문자 그대로 백치였으니까요. 당신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그 당시의 나를 알고 계신데 어째서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파블리시체프의 친척이란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반 페트로비치는 공작을 훑어보며 빙긋 웃었다. 아니, 나는 결코 의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일입니까? 털끝만큼이라도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작고하신 파블리시체프 씨가 매우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도량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공작은 아름다운 정으로 가슴이 벅찬 듯 했지만 숨이 가쁘지는 않았다. 이것은 이튿날 아침 아젤라에다가 미래의 남편인 S공작에게 한 말이었다. 호, 이것 참. 이반 페트로비치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나 같은 인간은 도량이 넓은 사람의 친척이 될 수가 없단 말인가요? 천만의 말씀을. 공작은 당황하여 더욱더 흥분하며 소리쳤다. 난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또 조리도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군요. 더욱이 이처럼 흥미있는 사실 앞에서, 이처럼 중요하고 흥미있는 사실 앞에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나 자신의 얘기 같은 건 해서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처럼 도량이 넓은 분에 비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은 비길 데 없이 도량이 넓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작은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어째서 그가 명백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흥분했을까? 그리고 화제 자체로 미루어 보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감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말하기가 곤란했다. 어쨌든 그의 마음이 절로 그런 상태에 쏠렸다거나 할까. 그는 이 순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겐가 열렬하고도 감상적인 감사를 느끼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감사는 이반 페트로비치에게, 아니 이 자리에 모인 손님 전체에게 향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미 행복의 절정에 있었던 것이다. 페트로비치는 마침내 더욱 주의 깊게 찬찬히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노 정치가도 정색을 하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분노에 찬 시선을 그에게 쏟으며 입술을 지그시 물고 있었다. N공작,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S공작, 그리고 아가씨들도 이야기를 멈추고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아글라야는 몹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로 말하면 그녀는 아주 겁에 질려 있었다. 이들 모녀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작이 저녁 내내 잠자코 앉아있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결정하고서는 공작이 계속 혼자 앉아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자 금세 조바심을 하기 시작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알렉산드라가 살그머니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를 벨로콘스카야 부인 옆으로 옮겨 앉게 하여 N공작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 한못 끼워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공작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또 더 한층 애를 태우는 것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건 옳은 말입니다. 이반 페드로비치는 잠옷 위험 있는 어조로 말을 받았다. 옳은 말이지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보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보다도 온갖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또다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위험 있는 어조로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만나보게 되어 더없이 유쾌합니다. 언젠가 카톨릭의 수도원장과 관련된 기묘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 파블리시체프 씨가 아니던가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노 정치가가 이렇게 물었다. 카톨릭의 수도원장, 어느 수도원의 원장인지는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건 예수회의 수도원장인 구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반 페드로비치가 상기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가문 좋고 재산 있고 계속해서 관직에 있었으면 시종간쯤은 지냈을 텐데 갑자기 관직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예수회에 입회했지요. 더욱이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다니고 우스운 행동을 취했으니 생각해보면 잘 죽었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때는 아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공작은 깜짝 놀라서 제정신을 잃었다. 파블리시체프 씨가요. 파블리시체프 씨가 카톨릭으로 개종했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공작은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반 페드로비치는 어디까지나 위험 있게 말을 받았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공장님? 당신 자신도 알고 있겠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매우 존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인간이었지요. 실은 그 때문에 그 구로우라는 놈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며 그는 노 정치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글쎄, 그 친구들이 유산 분배상의 요구까지 제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부득이 비상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들에게 혼을 내주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비위가 좋은 놈들은 처음 보았다니까요. 다행히 이 사건은 모스크바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곧장 친분이 있는 백작한테로 달려가서 놈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말하면 당신께서는 고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나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공작은 또다시 소리쳤다. 거참 안 됐군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것처럼 그리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확신합니다. 영국식 신사는 다시 노정치가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작년 여름에 K백작 부인 역시 외국의 어느 카톨릭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한테 걸려들었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건 러시아 사람의 권태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군. 노 정치가는 얼굴을 찌푸리고 우물쭈물 말했다. 게다가 그 친구들의 전도 방법이 아주 교묘하단 말이야. 다분히 협박조의 방법이란 말이야. 나도 1832년에 비엔나에서 한번 걸려들 뻔했지만 바싹 정신을 차리고 그 친구들한테서 도망을 쳐버렸지. 하하하. 정말 도망을 쳤다니까. 내가 듣기에 그때 당신은 예수회의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 게 아니라 레비스카야 백작 부인이라는 미인과 함께 비엔나에서 파리로 도망쳤다고 하던데요. 벨로콘스카야 부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론 아무래도 예수의 사람들로부터 달아난 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 정치가는 옛날에 있었던 즐거웠던 기억을 상기하고 껄껄 웃으며 이렇게 받아넘겼다. 당신은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상당히 종교적 경향이 농후한 것 같군요. 그는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충격까지 받은 미시킨 공작을 향해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노 정치가는 어떤 의미에서 공작에게 몹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사람됨을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이다. 파블리시체프 씨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갑자기 공작이 말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그리스도적인 신앙에 굴복하겠습니까? 카톨릭은 반그리스도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마치 그들에게 호소하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말이 좀 지나친 것 같군. 노 정치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놀란 얼굴로 이반 페드로비치에게 눈길을 주었다. 어째서 가톨릭이 반그리스도적이란 말이지요? 의자를 돌리며 이번에는 이반 페드로비치가 물었다. 그럼 그건 어떤 신앙이란 말입니까? 첫째로 비그리스도적인 교지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작은 극도로 흥분하여 터무니없이 언성을 높였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로마 카톨릭은 무신론보다 더욱 나쁩니다. 이것이 나의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무신론은 다만 물을 해명하는 데 불과하지만 카톨릭은 반그리스도적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한단 말입니다. 이건 나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나의 신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통일세계의 국가적 권력 없이는 지상의 교회를 확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으로는 로마 가톨릭은 종교라기보다는 소로마 제국의 계속에 불과합니다. 거기서는 종교를 비롯하여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러한 사상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땅과 지상의 왕자를 획득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한 상태를 계속해오고 있을 뿐더러 다시 그 위에 허위와 중상과 기만과 환상과 미신과 악행을 부과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신성하고 정직하며 소박하고 열렬한 민중의 감정을 희롱했고 모든 것을 금전과 바꾸었고 낮은 지상의 권력과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반그리스도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속에서 무신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은 무엇보다도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은 그들의 자기 혐오에 기초를 두었던 것입니다. 무신론은 그들의 허위와 정신적 무력의 산물입니다. 무신론, 우리나라에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다만 특수한 계급뿐입니다. 일전에 예브게니 파블로비치가 훌륭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송두리째 뿌리가 뽑힌 사람들만이 신을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쪽 유럽에서는 민중의 대부분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암흑과 허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입니다. 공작은 숨을 돌리려고 말을 멈췄다. 그는 굉장히 빨리 말했다. 안색은 창백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일동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윽고 노 정치가가 거리낌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N 공작은 손잡이 안경을 꺼내 들고 공작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으며 독일 태생 시인은 한쪽 구석에서 기어나와 입가에 짓궂은 미소를 띠며 탁자 곁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어요. 이반 페드로비치는 약간 따분하다는 눈치로 무언가 수치를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말꼬리를 끌면서 지적했다. 저쪽 교회에도 역시 존경할 만한 덕망 높은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개개의 성직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 카톨릭의 본질을 논한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아주 소멸해 버릴 수 있는 걸까요?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나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신학에 속한 문제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신학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훨씬 깊이 우리들과 연관된 문제지요. 이것이 단순한 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건 역시 카톨릭교 내지는 카톨릭 종교 본질의 산물이니까요. 이것은 그와 형제적 관계에 있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절망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카톨릭과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잃어버린 종교적 정신을 대신하여 메마른 인류의 정신적 갈증을 없애주고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폭력으로서 인류를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폭력을 통한 자유이며 칼과 피를 통한 결합입니다. 신을 믿지 마라. 재산을 소유하지 마라. 개성을 가지지 마라. 죽음으로 결합하자. 200만 민중이여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롭지 않다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온 여태까지 모르고 있던 러시아의 그리스도를 그들의 서유럽 문명에 대항하여 빛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락호락 카톨릭 교도들의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러시아의 문명을 높이 받들어 지금 당장 그들 앞에 출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분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전도 방법이 교묘하다느니 어쩌니 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더 이상은 우리나라에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지만 이반 페드로비치는 몹시 허둥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매우 불안한 듯이 말했다. 당신의 사상은 물론 애국심에 충만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장되었군요. 차라리 이 문제는 이만 끝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족될 지경입니다. 나는 표현력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잠깐만. 공작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의자 위에 몸을 젖힌 채 움직이지 않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길로 이반 페트로비치를 응시했다. 당신 은인에 대한 이야기라 몹시 충격을 받은 모양이군요. 노 정치가는 아직도 인내심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쩌면 당신은 고독한 몸이기 때문에 흥분하기가 쉬운 것 같군요. 그러나 좀 더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환영을 받게 되면 그런 당신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을 것이고 세상 일이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우 단순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나의 견해로는 그런 보기 드문 사건도 일부는 우리의 폼 안에서 일부는 곤태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맞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공작은 소리쳤다. 참으로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바로 곤태 때문이지요. 우리의 곤태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만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갈망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포만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단순히 갈망 때문만이 아니라 불같은 충동에서 나오는 점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간단히 웃어넘길 수 있는 사소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제넘은 말 같습니다만 사물을 미연에 통찰하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육지에 도달하여 이것이 육지라고 믿기만 하면 완전히 환희에 도취되어 극단적인 경지에까지 내닫고야 맙니다. 대체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네들은 파블리시체프 씨의 행위에 경악을 표시하고 그 원인을 그분의 광적인 혹은 착한 성격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비단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우리 러시아 사람의 열정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일단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회원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가장 과격한 예수의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 일단 무신론자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폭력으로, 다시 말해서 칼로 신에 대한 신앙의 근저를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당신네들은 이것을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찾지 못한 고국을 거기서 발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육지다.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외치며 미친 듯이 덤벼들어 거기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신론자나 예수의 회원은 단순한 허영심, 더럽고 공허한 감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신적 고통, 정신적인 갈증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인생의 가장 존귀한 사업, 견고한 육지, 일찍이 한 번도 알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던 조국의 동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고향 땅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가장 쉽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신론자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무신론을 신앙합니다. 자기가 무를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며 무슨 새로운 종교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갈망은 이 정도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기 발밑에 집안을 갖지 않은 자는 신을 갖지 못한 인간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행 중에 만난 분리파 신자인 어느 상인의 말입니다. 실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을 저버린 자는 자기의 신을 저버린 인간이다 라고 말했지요. 러시아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까지 신분리파로 전향한 사실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신분리파가 허무주의나 예수회나 무신론보다 못한 점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런 것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고뇌는 이런 단계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목마르고 갈증난 콜럼버스의 동반자들에게 신세계의 육지를 계시해 주십시오. 러시아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세계를 계시해 주십시오.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땅 밑에 묻힌 황금과 보화를 캐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전 인류의 경신과 부활을 미래에 있어 계시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만 러시아의 사상과 러시아의 신과 러시아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강력하고 성실하고 지혜 있고 공정한 거인, 러시아가 호련히 그 위대한 자태를 나타내서 온 세계를 놀람과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이 우리 러시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오직 검과 폭력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주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야만적인 것을 빼놓은 러시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경향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작의 열변은 도중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이 열띤 장강설, 무섭게 혼란되어 맞부딪히며 서로 먼저 튀어오르려는 괴이한 말들과 환희에 찬 사상의 부류는 겉으로는 이렇다 할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갑작스레 흥분한 이 청년의 내부에 무엇인가 위험한, 무엇인가 특수한 것이 발생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현재 객실에 있는 손님들 중에서 공작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소심한 성격이며 보기 드문 이례적인 사교술, 상류사회의 예의에 대한 본능적 민감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의 폭발 때문에 위구심을 느끼며 개중에는 수치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설마 파블리시체프 씨에 관한 뉴스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부인들은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1분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나는 도망을 치려 했었다고 후에 고백했다. 노인들은 처음에 몹시 놀라서 거의 까무라칠 뻔했다. 장군은 엄격한 표정으로 잠옷 불만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공병 대령은 옴짝달싹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독일 태생의 시인은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며 입가에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거북한 분위기도 한 1분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반 표드로비치는 당황했으나 누구보다도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벌써 몇 번이나 공작의 말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마침내 그는 확고하고 단호한 결심을 하고 공작에게로 다가갔다. 1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작의 병을 핑계 삼아 친구로서의 입장에서 그를 객실로부터 끌어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의 병이라는 건 어쩌면 정말인지도 모른다고 이반 표드로비치는 마음속으로 단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처음 공작이 객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글라야가 그렇게까지 그를 겁먹게 한 중국계 꽃병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앉았었다. 어제 아글라야한테 그런 말을 들은 공작은 그 꽃병을 멀리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런 재액을 피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 꽃병을 깨뜨리고 말 것이라는 이상하고 불합리한 일종의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야외가 진행됨에 따라 그것과는 별개의 강렬하고도 명쾌한 인상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자기의 예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파블리시체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반 표도로비치가 다시 그를 이반 페트로비치에게 소개했을 때 그는 탁자에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바꾸어 거기 놓인 안락 의자에 옮겨 앉았다. 바로 그 옆에는 아름답고 값비싼 중국제 꽃병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팔꿈치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자기의 열변의 마지막 몇 마디와 함께 공작은 무엇 때문인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무심코 한쪽 손을 내저었다. 순간 경악의 외침이 모든 사람의 입을 뚫고 터져나왔다. 꽃병은 처음엔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었다. 노인 쪽으로 떨어질 듯이 기우뚱거리더니 갑자기 반대쪽으로 기겁을 하고 물러난 시인 쪽으로 기울어져서 마룻바닥 위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병이 깨지는 요란한 음향, 일동의 외침, 양탄자 위에 흩어진 파편, 공포, 경악. 이 순간 공작의 심중이 어떠했는가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지만 굳이 형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순간 그에게 오는 날카로운 감촉, 혼란된 다른 모든 기묘한 감각들 속에서도 한층 더 강하고 밝게 두드러진 하나의 감촉에 대해서만은 몇 마디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의 마음을 강타한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실수로 인한 당황이라든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감이 적중했다는 사실이었다. 과연 이렇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예감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는 다만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놀란 채 거의 신비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것 같았다. 공포 대신에 광명의 환희가 솟구쳐 오른 것이었다. 어쩐지 숨이 꽉 막혀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 한순간도 지나갔다. 다행히 그것은 아니었구나.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 주위에 일어난 혼란을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듯 싶었다. 아니,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했지만 그는 마치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멍청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흡사 옛날 얘기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사내가 남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굉장히 흥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과도 같았다. 그는 하인들이 파편을 치우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의 부산스런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창백하고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글라야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의 빛도 없고 털끝만한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것 같으면서도 호의가 넘치는 동정어린 눈으로 공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스럽게 번쩍이는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엔 갑자기 달콤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기까지 하며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분 후에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모두들 화석이 된 것처럼 버티고 서 있는 그를 보며 웃어댔지만 그것은 우호적인 유쾌한 웃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것은 아주 상냥스럽게 들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리자베타 프로코피 예브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을 했고 무엇인가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했다. 문득 그는 이반 페트로비치가 다정하게 자기 어깨를 툭 치는 것을 느꼈다. 이반 페트로비치 역시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친절하고 유쾌하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은 노정치가였다. 그는 공작의 손을 가볍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마치 어린애한테 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타이르는 것이었다. 공작은 이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노정치가는 공작을 자기 곁에 끌어다 앉혔다.
공작은 기쁨에 찬 눈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어쩐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노 정치가의 얼굴이 그에게는 더 없는 만족을 주었던 것이다. 그럼 하고 그는 간신히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 당신도.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공작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는 이 행복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어서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멍청히 있었다. 그야 물론 꽃병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지만 나는 벌써 15년 전부터 그 꽃병을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15년. 그러나 이반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까짓 도자기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사람이 까무러칠 뻔했으니 말이에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까지 놀라셨나요? 레프 니콜라예비치. 하고 그녀는 몹시도 염려되었다는 어조로 물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당신이 염려될 지경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단 말씀입니까? 꽃병 이외의 모든 것도 다. 공작은 벌떡 일어서면서 물었다. 그러나 노 정치가는 얼른 공작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공작을 놓아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건 참으로 징계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고 노 정치가는 탁자 너머로 이반 페트로비치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너무 큰 음성이었으므로 어쩌면 공작의 귀에도 들렸는지 모른다. 그럼 나는 아무에게도 신뢰될 짓을 하지 않았군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느 분에게 신뢰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그건 매우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감정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내 말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뜻에서만이라도 나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의 언동은 돌발적이었고 혼돈되어 있었으며 열에 뜬 것처럼 열광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그의 입을 뚫고 나오는 말의 대부분은 정작 그가 하려던 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눈길은 계속해서 말해도 좋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그 시선은 벨로콘스카야 부인에게 가서 멎었다. 괜찮아요. 어서 계속하세요. 그러나 숨을 돌려가며 얘기하도록 하세요. 하고 부인은 말했다. 아까는 숨이 차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를 꺼려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당신보다 몇 배나 더 이상한 사람들을 자주 보아온 분들이니까 이 정도로는 별로 놀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직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꽃병을 깼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뿐이지요. 공작은 미소를 띤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헌데 그게 아마 당신이었지요. 하고 그는 노 정치가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석 달 전에 포두크모프라는 대학생과 시바브린이라는 관리를 유형에서 구출해 준 것 말입니다. 노 정치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좀 더 진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소문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며 그는 곧 또 이반 페트로비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당신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한 농부들이 해방된 후 화재를 당했을 때 집 지을 나무를 당신 산에서 무상으로 베어가게 하셨다더군요. 아니, 그건 과장된 소문입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약간 당황한 어조로 대답했으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적이 유쾌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의 과장된 소문이란 말은 사실이었다. 공작은 와전된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작 부인, 당신께서는 공작은 미소를 담뿍 머금은 얼굴을 벨로콘스카야 부인에게로 돌렸다. 반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의 편지 한 장으로 저를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때 친아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겁니다. 어째서 당신은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거죠?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쏘아붙였다. 당신은 착하긴 하지만 좀 우둔한 데가 있어 탈이에요. 동전 2개만 던져주면 마치 생명의 은인이나 되는 것처럼 고마워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잘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혐오감이 드는 일입니다. 그녀는 사뭇 화를 낸 것 같이 보였으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더욱이 그 웃음은 선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의 얼굴은 금세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반 페도로비치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란 사람은 숨이 차게 떠들어대지만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공작 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군은 벨로콘스카야 부인의 말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글라야만은 어쩐지 우울했으나 그 얼굴은 아직도 상기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저 사람은 정말 귀여운 데가 있어. 노정치가는 또다시 이반 페트로비치에게 소곤거렸다. 나는 가슴에 고뇌를 안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공작은 시시각각으로 더해가는 혼란 속에서 더욱 빠르고 더욱 이상하고 더욱 생기 있게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네들이 두려웠습니다. 나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페체르부르크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류층의 사람들을 만나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가문으로 본다면 제1급에 속하니까요. 나는 지금 나 자신과 같은 공작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네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매우 필요했습니다. 나는 당신네들에 대해 좋은 것보다는 나쁜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당신네들은 하잘것없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느니, 성미가 편협하다느니, 교육이 천박하다느니, 그도 그럴 것이 당신네들에 대한 이런 비판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나는 오늘 호기심과 불만을 품고 여기 왔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상류계급은 그 황금시대가 지나가고 오랜 생명의 원천마저도 고갈되어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어째서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래를 가진 사람들과 경박한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을 나는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전부터 그러한 의견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등을 나타내는 제복이라든가 혹은 우연히 맺어진 궁정계급을 제외하면 상류계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콧웃음을 쳤다. 저것 봐, 또 저러는군.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말하라고 내버려둬요. 온몸을 후들후들 떨고 있는 걸. 또다시 노정치가가 낮은 소리로 소곤거리듯이 이렇게 말했다. 공작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우아하고 순박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덕망 높은 어르신네를 보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저쪽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과 똑같은 선량하고 성실한 러시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환희에 찬 놀라움을 느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태까지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런 말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교계에서는 모든 것이 낡아빠진 격식에 얽매여 있을 뿐 그 본질은 이미 고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지 결코 러시아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도대체 당신네들이 모두 예수의 회원과 같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N 공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순박하고도 감동 어린 말, 성실하고도 아름다운 유머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마음도 재능도 고갈돼 버린 죽은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게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과연 죽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참으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위한 소재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사물을 이해 못하고 시대적으로 퇴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젠 그만 진정하시오.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합시다. 그때는 나도 기꺼이 하고 노 정치가는 순웃음을 지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떠들썩하게 짓거리다가 옆으로 돌아앉아 버렸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직속상간인 장군은 공작에게는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고 정치가 부인에게만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 부인은 연신 공작을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죄다 말해버리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공작은 새로운 흥분과 함께 신뢰 어린 어조로 노 정치가를 향해 말을 이었다. 어제 아글라야 이바노브나는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심지어는 말해서는 안 될 논제까지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논제를 논하게 되면 내가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저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27살입니다만 아직 모든 면에서 어린애와 같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자기의 사상을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벌써부터 내가 알고 있는 점입니다. 나는 오직 모스크바에서 로고진과 솔직히 이야기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푸시킨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푸시킨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나 자신의 사상이나 중요한 관념을 훼손시키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화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제 뜻과는 반대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나 자신의 관념을 더럽힐 뿐입니다. 또한 내게는 감정의 척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편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분별 있게 보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물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짓거리기 시작한 것은 당신네들이 그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네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나는 저녁 내 잠자코 있겠노라고 아글라야 이바노브나한테 약속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하고 노정치가는 빙긋 웃었다. 그러나 난 이따금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진실성이라는 것은 화술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때론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죄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죄다. 당신네들은 나를 관념론자, 그렇군요. 나를 유토피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왜 고지 들리지가 않습니까? 어째서 당신들은 웃고만 계십니까? 나는 이따금 비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리로 오는 도중에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려면 무슨 말부터 꺼내는 게 좋을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염려했습니다만 특히 당신들을 위해서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런 걸 염려할 자격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나 스스로 부끄러워지는군요. 한 사람의 탁월한 인간에 대해서 무수한 못난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체 어떻단 말입니까? 이들은 무수한 못난이가 아니라
그 모두가 살아있는 소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소로운 존재라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들은 가소롭고 경솔하며 나쁜 습관에 젖어 있을 뿐더러 사물을 통찰할 줄도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당신들이나 나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와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헌데 내가 맞대놓고 당신네들을 우스운 인간들이라고 말해도 당신네들은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그 살아있는 소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내 생각이 우습게 보인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서로가 빨리 용서하게 되고 쉽게 자신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말이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며 처음부터 완전하게 시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이해하면 간혹 잘못 이해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런 애송이가 당신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시지는 않으시겠죠. 이반 페트로비치 씨, 당신은 웃으시는군요. 하고 그는 영국식 신사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그 사람들, 평민계급을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옹호자이며 민주주의자이며 평등의 선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는 쉴 새 없이 환희에 찬 짧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 모두를, 또한 우리들 모두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유서 깊은 집안의 공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많은 공작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계급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용하다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암흑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탁월하고도 선구적인 지도자로 남아야 할 이때 무엇 때문에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까? 선구적인 인간이 됩시다. 그리고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종이 됩시다. 그는 자꾸만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그때마다 옆에 앉은 노 정치가가 그를 제지했다. 노 정치가는 점점 더해가는 불안을 품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나도 말만 앞세우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착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행복을 누릴 능력이 있다면 현재의 슬픔이나 불행 같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한 그루의 나무 옆을 지나갈 때 그것을 보고 행복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군요. 하지만 의기소침한 사람의 눈에조차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새벽노를 보십시오. 자라고 있는 한 포기 풀을 보십시오.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눈들을 보십시오. 그는 오래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을 올리며 짓거리고 있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어휴 저걸 어째 하고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노 정치가도 이제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글라야는 황급히 달려가서 그를 두 손으로 끌어안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이 불행한 청년을 전율케 하고 나락에 떨어뜨린 악령의 야수 같은 울부짖음을 들었던 것이다. 공작은 양탄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 재빨리 그의 머리에 베개를 개어주었다. 이것도 또한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15분가량 지나서 엔 공작과 예브게니 파블로비치 그리고 노 정치가가 야회의 분위기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으나
30분도 지나기 전에 손님들은 모두 가버렸다. 여러 가지 동정의 말과 불평 비슷한 말과 몇 가지 의견이 토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반 페트로비치는 이 사람은 슬라브주의자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종류의 사람이군요. 그렇지만 결코 위험한 건 아닙니다. 라고 했다. 노 정치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은 2, 3일 후에 가서야 모두들 약간 화를 냈던 것이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모욕을 느끼기까지 했으나 그것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옛반친의 직속상간인 장군은 얼마 동안 이반 페트로비치에게 약간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그 가정의 보호자인 노 정치가도 역시 교훈적인 어조로 이 집 가장에게 뭐라고 웅얼거렸으나 아글라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노라고 덧붙였다. 실제에 있어 그는 꽤 좋은 사람이었다. 야외 석상에서 그가 공작에게 품었던 호기심의 원인 중 하나는 전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공작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그중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만큼 비상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벨로콘스카야 부인은 야외에서 돌아갈 때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군요. 내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쁜 점이 더 많다고나 할까. 당신도 보아서 알겠지만 그 사람은 병자예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마침내 사익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단언을 내려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안으로 내가 살아있는 한 아글라야를 공작에게 줄 수 없다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이러한 결심과 함께 그녀는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서 식탁에 식구들과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야릇한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언니들이 제기한 조심스런 하나의 질문에 대해 아글라야가 갑자기 냉정하고도 거만한 어조로 잘라 말했기 때문이었다. 난 그이한테 약속 비슷한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이를 미래의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와락 성을 냈다.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하고 부인은 분한 어조로 말했다. 내 신랑감으로서는 당치도 않은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된 걸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러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래도 너한테서만은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나는 말이다. 어쩌녁에 왔던 사람들을 죄다 쫓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만은 붙잡아 두고 싶은 심정이야. 그 사람은 그런 분이란 말이다. 여기서 그녀는 자기가 한 말에 깜짝 놀라 멈칫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자기가 딸에게 얼마나 불공평한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조차 못했던 것이다. 아글라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이 결정될 최후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소한 암시나 무심코 입 밖에 낸 말 한마디라도 가슴을 애는 것 같은 고통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었다.